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지는 않나요?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사람들이 전년에 비해서 10%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정신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은 참 차가운 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정신의학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입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할 정도로 이상을 느끼면 주저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가죠.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우는 대부분 오랫동안 고통을 참고 견디다가 겨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문턱을 어렵게 넘고도 불안한 눈빛을 하고선 혹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지는 않나요? 걱정을 하십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병원에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날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유독 정신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편견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이란 무엇일까?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장애만을 가르쳐서 정신병, 사이코시스라고 말하는 범주에 넣습니다. 18세기 말 이전까지 정신의학과 이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19세기 무렵이 돼서야 외과를 제외하고 다른 분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정신의학과가 없었던 시절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기가 막힌 치료법들이 행해졌습니다. 집에 묶여 있거나 호스피스 같은 시설에 치매, 거린, 불황자들과 뒤섞여서 거의 감금되어 있다시피 했어요. 1817년 아일랜드의 지역구 의원이 쓴 기록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농촌의 한 오두막에 갇혀있는 광인의 모습처럼 충격적인 것은 없었다. 튼튼한 남자나 여자가 정신이 미쳤다고 간주되면 마을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오두막 바닥에 구멍을 파서 밀어넣은 다음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다. 구멍의 깊이는 약 1.5m 정도로 반드시 서 있기도 어렵다. 사람들은 이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넣어주는데 대개는 그 안에서 죽게 된다. 참 마음 아픈 기록인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1870년대에 스위스의 프라이스부르크주의 공무원들이 기록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확인된 164명의 정신질환자 중 5분의 1은 냉방이나 광에서 묶인 상태로 오물 냄새에 절어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전까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상 처리되다시피 했다고 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치료를 아주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당시의 의사들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뇌수술을 했는데 환자들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 듣지도 못한 채로 두개골을 절단당하기도 하고 냉온수 마찰이나 전기치료 같은 치료법에 희생양이 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중세시대에는 머리에 광기에 돌이 생겨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믿고는 일단 두개골을 절개하고 나서는 두개골의 어떤 부분을 파내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얀 산데르스 반 헤메센의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끔찍하죠. 이렇게 정신의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야만적인 처우를 받았지요. 이후 19세기에 정신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소가 생기면서 정신의학이 독립된 분과로서 대우를 받게 되죠. 하지만 초기 정신병원의 역할은 환자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수용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이 컸던 거죠. 이 당시의 의학적 수준으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환자들을 이렇게 구경시키는, 돈을 주면 환자를 때리고 고문할 수도 있게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건물을 지어놓고 담을 높이 친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이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정신질환은 나쁜 것, 정말로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석학의 거장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심리치료,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프로이트 자신도 신경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나쁜 꿈을 꾸고 기분이 가라앉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불안장애 증상까지도 나타났던 거죠. 스스로 아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정신분석을 하게 되는데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때의 분석들이 발간되게 되죠. 프로이트는 이 책을 발표한 다음에 본인의 연구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요 심리학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칼 구스타프 융, 알프레드 아들러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게 되죠. 이 세 의사들의 교류와 또 치열한 학문적인 반목, 이것이 현대의 정신의학, 심리치료의 토양이 되고 자양분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향정신성 약물이 개발이 되고 효과가 확인이 되면서 잔혹한 치료 방법들은 이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정신의학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도 이러한 정신의학의 흑역사 때문에 정신질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회적 낙인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대중들의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선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아직 이러한 편견이 쉽게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의학과는 위중한 사람들만 가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사소한 불면, 환경 변화로 인한 적응장애, 가벼운 수준의 불안, 우울 등도 의학적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 또한 과학적 원리에 맞추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잠을 못 자고, 이 사람은 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할까? 이렇게 한 개인의 이상심리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정신의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의학 전체가 질병을 조기 발견하자는 것에서 빨리 예방하자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질환의 악화 요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머리가 나빠진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우선 정신과 약이라는 단어, 이 용어 자체가 두려움을 부르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때 나 내과 약 먹어, 정형외과 약 먹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가 아파서 그 치료제 먹어,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 치료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독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약만 정신과 약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서는요, 여러 용도의 약이 있지만 대부분 다른 과,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이 약이 취해서 계속 잠만 자게 만들거나 그래서 멍한 좀비처럼 보이는 그런 약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일부 기분 안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중에서는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용량을 줄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초기에는 그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잘 안 좋아져요 라고 한다면 요즘의 약들 중에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도 많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부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우울증상 때문에 실제로 기억력과 인지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가성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병이 치료가 안 됐을 경우를 더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은 다음에 몸에 불편한 게 있으시면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고 짧은 기간만 지속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정신과 약은 한번 먹으면 중독이 돼서 절대 못 끊고 평생 먹어야 된다면서요. 절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우울제에 중독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약을 오래 먹어서 생기는 폐해보다 중간에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생기는 피해가 환자분들에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만큼 중독성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약이라는 뜻이죠. 충분한 기간을 복용한 다음에 증상이 회복되고 안정이 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과정으로 약을 끊는다면 부작용이나 다른 걱정될 만한 일들 전혀 없이 약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도 많으시죠? 정신과 진료는 기록이 남아서
이렇게 앞으로 취업할 때라든지 이럴 때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던데 사실 이것도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는 걱정입니다. 의료 기록은요, 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공을 할 때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은 우리의 의지나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몸에 생기는 병입니다. 다른 신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숨기고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을 막고 더욱 행복한 생활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쾌활하고 밝아 보였던 사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걸 알았을 때 혼란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인지도 모른 채 죽을 만큼 힘든데도 버티고 있으시진 않나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왔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시고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혹은 아내, 남편, 부모님, 직장 동료의 예상치 못한 아픔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어려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우울증에 대한 궁금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입니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스스로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우울을 철저히 숨기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마음의 병이라고 하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은 단순히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잠깐의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 신체, 인지기능 전반에 걸쳐서 기능이 저하되고 장애가 지속돼서 자칫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몸의 질병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병률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입니다. 미국은 2019년도에 6.6%이던 것이 2020년에 23.5%로, 또 영국은 9.7%에서 19.2%로, 일본은 7.9%에서 17.3%로 늘었는데, 우리나라가 늘어난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우울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는 것입니다. 즉, 우울증을 겪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치료는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증을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내 의지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해결하려고 고군분투 노력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울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의 질환입니다. 이런 병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내분비 호르몬의 이상이라는 원인도 제시되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또 현재의 대인관계의 문제, 또는 아동기에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갈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 모든 것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체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뇌는요, 수없이 많은 신경계의 다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뇌신경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뇌신경들 사이에 신호를 빠르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에서 신경과 신경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화학 물질로 하는데요, 이 화학 물질을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 도파민, 주로 이제 세로토닌이 중심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정상적인 뇌에서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다음 신경으로 빠르게 충분한 양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기 전에 다 사라지거나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우리 몸에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오류가 생기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되는 체계에 균형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를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하거나 갑자기 숨이 막혀서 두려웠던 그런 공포를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을 자다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괴로웠던 적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공황장애를 겪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 둘 다 고약한데 이 두 녀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병증이죠. 공황장애가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늦추게 되면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광장공포증, 강박증, 알코올 중독 같은 2차적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광장공포증이 뭐냐면요, 이것은 내가 피할 곳, 숨을 곳이 없다라는 공포예요. 사람이 많은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위, 이렇게 내가 옴쭉달싹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불안해지는 것, 이런 것이 광장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생기면 외출을 안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도 대인관계도 많은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기게 되면 우리 뇌의 기능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뇌를 PET 스캔을 사용해서 찍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PET 스캔인데요, 파란 면이 많아 보이는 왼쪽 사진은 이 사람이 우울할 때 찍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 붉은 부분, 노란 부분도 많잖아요. 이거는 우울함이 없어졌을 상태의 뇌를 찍은 겁니다.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뇌가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신경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는 건 뇌세포가 일을 적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판단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게 되죠. 특히 우울증 환자에 있어서 포도당의 섭취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전두엽과 변연계예요. 우리 뇌에서 전두엽은 생각하고 정보를 판단해서 계획하고, 그래서 본능을 억제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변연계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좀 본능에 충실한 걸 해요. 감정적인 거, 충동적인 거, 잠, 그리고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요,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왔다가 때로는 너무 많이 왔다가 식욕도 너무 늘었다가 너무 줄었다가, 더 무서운 건요, 자신과 미래에 대해서 자꾸 나쁜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기능 이상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생기는 많은 증상과 행동들은 우리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우울증의 신호가 무엇이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거는 아주 명백한 우울증의 신호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힘들어서 기분이 저조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기분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은 우울증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물론 얼마나 떨어지느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또 하나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분 부전, 쾌감 상실, 안헤도니아라고 합니다. 남들이 즐거워하는 어떤 일에도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인간관계도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장기화되고 심해지면 사는 것에 대한 미련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 증상의 신호가 감지가 되면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는 사실은 기간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적어도 2주 정도는 나타나야 우울증에 진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주가 다 차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해야 될 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의사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주변에 우울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부터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 대화하실 때도 야, 쟤 꼭 공황장애 있는 것 같지 않냐? 아, 넌 꼭 우울증 환자 같아. 이렇게 농담이나 희화하는 소재로 정신질환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그런 농담들이 비수로 꽂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이 나에게 우울증을 털어놓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럴 때 있었어. 누구나 다 그래.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어떡해. 힘내. 이런 섣부른 위로와 잘못된 공감이 더 상처가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낼 수 있으면 그 얘기 했겠습니까?
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가 생각하기에 달렸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괴로움을 그냥 너 책임이야, 네가 다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책임전과 가소평가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 나한테 해줘서 고맙다, 얘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라는 얘기가 아주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되죠. 사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중하고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한다면 이것을 예방하고 가볍게 지나가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공황장애 같은 것은 복식호흡, 요가라든지 명상 이런 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평소에 많이 익혀두시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익혀두시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공황장애 생겼을 때 갑자기 복식호흡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을 평소에 익혀서 내가 그것을 딱 펼쳤을 때 내게 불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찾아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으셨고 공황장애도 한 번쯤은 겪으셨거나 지금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나 성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 때문이란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할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약을 먹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충조평판, 저는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평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옳은 말, 바른 말. 욕설에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보다요,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지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내가 어떤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거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런 충고, 조언,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한테는 비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감하는 법을 배워봤는데 우리의 공감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서로의 충조평판 없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한번 연습해보는 거 어떨지. 엄마에게 고민 상담하는 아들에 대한 대화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네. 어머나 아들? 이렇게 네. 하나들이 엄마? 엄마? 아들? 엄마? 아들? 내가 좀 고민이 있어. 오, 무슨 고민? 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여자한테도 인기가 없는 거야? 아니 석진이는 맨날 노는데 1등도 하고 뭐 잘생기긴 했지만 나보다 인기 훨씬 많아. 나 엄마 살고 싶지가 않아. 그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없이. 그럼 아들, 네가 지금 감정 상태가 이렇잖아.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 네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시. 어렵다. 뭐라고 엄마? 다시 한 번만. 자, 아들, 잠깐만요. 엄마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숙지가 안 돼가지고 엄마 지금 땀나. 아들, 너의 장점은 뭔 거 같아? 나의 장점? 엄마 뭐라고 생각해? 엄마는 석진이보다 네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1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들.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별로 진짜 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 애쓰셨어요. 어려워요. 예,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근데 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충족평판이 들어있는 거죠. 너도 장점이 있어. 장점을 생각해봐. 이 말 아니에요, 그 질문은?
그리고 아까 석진이가 이래서 내가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싫어. 그러면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건 엄마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좀 자세히 얘기해 봐 줄래? 진짜 네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얘기해 봐 줄래? 저 같으면 더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만 갖고는 잘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예. 더 또 물어봐야죠. 엄마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우, 너 네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 그런 게 평가 판단이죠. 예. 얜 딱 최씨야, 뭐 최씨 피야, 뭐 그러니까 지 아빠야, 뭐 이런 거. 너 네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 그런 게 평가 판단이죠. 예. 얜 딱 최씨야, 뭐 최씨 피야, 뭐 그러니까 지 아빠야,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이미 판단, 평가. 내 아들이 얘기하는데 아빠 욕하고 있는 거죠. 얘 얘기에는 집중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남편에 대한 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뭐야 짜증나 그러고 집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문 선생님 닫고 나갈 것 저는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집중을 하고 예. 그거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더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지 정말 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렇죠. 네. 예. 좋은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질문은 왜 어떻게 나오냐면요. 궁금해야 질문이 나와요. 궁금해야. 근데 지금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왜 궁금하지 않냐면 이미 제가 저럴 때 쟤는 지금 장점이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엉뚱한 생각한다. 이미 이렇게 내 머릿속에 판단을 내린 거지요. 상황에 대해서. 예, 더 들을 게 뭐 있어요. 지금 내가 딱 상황이 나왔고 내가 해줄 말이 지금 몇 가지 올라왔는데 우리 애가 얘기를 한다. 우리 남편이 얘기를 한다. 아우, 저 인간 또 시작이야. 왜 그런지 뻔해져. 아유, 예, 게을러서 저래, 저 사람. 게을러서 저래. 이미 평가가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의 개별적 상황에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아는데 왜 물어보겠어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질문이 생각이 안 나셨을 수 있어요. 오늘 강의 제목이 당신이 옳다. 당신 마음은 항상 옳다였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공감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을 일상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집밥 같은 치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자가 오늘 이후에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